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의 2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재산 형성 과정 의혹과 아들 특혜 논란 등을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와 외교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정동영, 안규백 의원 등 5명의 현역 의원들도 입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회동을 가졌지만 전국 경색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야가 격돌할 김민석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처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개각 명단은 정동영, 안규백 의원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11명과 국무조정실장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통일부 장관으로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과기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내정됐고, 국가보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는 각각 권오을 대한민국 헌정회 부회장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각각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가 내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정부 장관인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고,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열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발탁했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하면 15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국회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청문회를 통과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10명의 청문회로 바쁜 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한우산업지원법 등 12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발표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고, 진보당은 회의 도중에 퇴장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농해수위 회의 직전 이재명 정부의 유임 인사로 발표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장관은 자신도 당황스럽다면서도 우리 농정이 더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분골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도 부담되지 않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분골 쇄신하는 그런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보당은 송 장관은 농업민생법을 기만하고 내란에 동조한 인물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농업민생사법에 대해서 농업을 망치는 농망사법이라고 막말과 악담을 퍼붓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다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민주당 일부 의원도 송 장관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농산물 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 건의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장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서 관철시켰는데,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송 장관은 과거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새 정부 철학에 맞게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전국민 지원금 예산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일시적 지원금이 아닌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추경안 65%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예산으로 채우겠다고 했어요. 이 먹거리 물가 안정이 시급한데 반짝 지원금 이거 줘가지고 물가 폭등하는 그런 자극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시중에서는. 이에 송 장관은 유통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정부 차원의 개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우농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우산업지원법 등 12건의 안건이 농해 수위를 통과했고 지난 정부에서 폐기된 농산물 가격 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은 소위로 회부돼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박찬대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할 때 착용했던 운동화를 신고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는 건 물론 정치 공세를 차단하고 입법과 정책 시행에서 따박따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찐명 대결로 불리는 가운데 박 의원은 2022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수석 대변이었던 점과 이재명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함께 당을 이끈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검증된 원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정부가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에 비중을 두는 역할이 필요한 만큼 유능하지만 겸손하고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자신이 집권여당 대표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특검을 최대한 지원하고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사법, 언론 개혁에서 올해 안에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에 당장 국회 본회의부터 엽시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속 집행으로 국민의 갈증을 풀어드리고 내수와 소비의 불씨를 틔워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며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했고 지금이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녀 특혜 논란과 재산 형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또 김 후보를 겨냥해 일명 검은 봉투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늘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국민의힘. 자녀 특혜 논란과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추가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신고된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후보자는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자녀들에 대한 특혜와 반칙의 피해자는 학생을 포함한 온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받은 현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6억 정도 돈이 비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적어도 6억의 자금원은 스스로 밝혀야 되고. 김민석 후보자가 5년 동안 5억 원을 벌었는데 13억 원을 썼다며 전 배우자가 쓴 유학 비용 2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6억 원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김 후보자가 2번의 출판 기념회와 빙부상, 결혼 등 4건을 언급한 만큼 한 건당 1억 5천만 원의 현금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진우 의원은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일명 검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출판 기념회 수익은 정치 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출판물 판매 수입도 정치 자금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만큼 국무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참여를 적극 검토했지만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뒤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런 때일수록 국내 상황 안정을 위해 국무총리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맹목적인 당리당략과 발목 잡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내란이 초래한 위기에 중동 전쟁까지 겹친 그야말로 국가적 복합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조만간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로 물가 상승 등을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과의 공조 무대를 피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불참으로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 있고 실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강압 외교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대통령이 결정을 번복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야당 의원들은 우리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과 우방국과의 균열을 좋아할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일 것이라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주말 사이에 이루어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이야기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대해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는데 취임 이제 18일 만이었는데 이제 초기에 계속해서 경청 의지를 드러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오찬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 회동은요,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약 2시간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 대통령 측에서 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한 결과 등을 설명을 했고요. 야당 지도부는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줄을 이뤘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 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분위기가 이제 꼭 뭐 좋은 이야기들만 오고 간 거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뭐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동에서 이 추경 등 현안들도 역시 거론이 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 법사위원장 등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이 여당의 양보를 거듭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원내 사안이라며 중재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표는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과 협상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한 분위기입니다. 네. 하지만 이 송원석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거듭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단 데드라인으로 6월 임시국회 내에 이 추경 등 현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과는 그때까지 소통은 시도하되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요, 이번 주에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원구성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3분의 1의 동의만 있어도 열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서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게 되면 추경안 심사 과정도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니 국민의힘에 이번 주 당장 본회의를 열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찬대 의원이 예상대로 민주당의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2파전 양상은 이제 띄게 됐는데 친명계 이제 박찬대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 경쟁 구도가 이제 이루어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 의원 오늘 오전 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 당대표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당원존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박 의원은 이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또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현재 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필요하다라면서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사법과 언론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외연을 확장해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으로 이끌겠다라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처럼 역시 친명계라는 점도 어필을 했는데 박 의원 지난 2022년 대선 때에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 대변인이었고요. 이번에는 원내대표로 대선을 함께 소화를 했었죠. 다만 이 정 의원과는 이 리더십의 스타일이 좀 다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야당의 할 말을 다 하는 이 전투적인 리더십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박 의원은 큰 소리를 외부로 노출시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당 내 외부를 이끌어가는 조용하지만 강한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일부 강성당원과 지지층들을 상대로 이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과 흑색 선전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두 의원 모두 나서서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 새롭게 민주당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이 권력의 재편 시기에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지 그리고 당대표를 뽑는 그 과정에 어떤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할 것인지는 역시 다음 달까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8월 2일에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2파전, 국민의힘은 3파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의 참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이제 점쳐지고 있네요. 이제 그 이유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 의원에 대한 평가가 당내에서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왔던 여러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철수의 재발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의원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했고 또 탄핵에는 찬성하는 등 이 친윤계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불편한 사이였는데 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에도 다른 후보들과 달리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정을 소화했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선거 당일에는 개표 상황실에 혼자 남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게 이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나왔던 평가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이제 18일 이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것에 나섰습니다. 이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조기에 여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의 선거에 나서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안 의원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 대선 이후의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고 지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에는 이 분당 서현역에서 게릴라 버스킹을 열고 공부 방법이나 IQ 또 AI 산업의 미래나 휴가 계획 등을 가지고 1시간가량 소통 시간을 가지면서 스킨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문수 전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안 의원도 참전하는 이 3파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권 러브콜의 수면 밑에서 일단 신중하게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김문수 전 후보와 또 SNS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외부 일정을 토대로 소통을 시작한 이 안철수 의원까지 이 지금 행보들이 앞으로 다음 달쯤에 본격화될
당대표 선출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야가 추경안 처리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해 다시 논의했지만 오늘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논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여당에서 모두 가져가겠다는 건 일당 독재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상임위 배분과 본회의 일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한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물가 안정 TF를 본격 가동하고 먹거리 물가와 공공요금 안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갖고 물가 관리 등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야 정보위 간사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국정원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보위는 이르면 26일 국정원으로부터 중동 사태 등 현안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기념하는 승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온 역사고 그 힘이 오늘까지 이어져 12.3 비상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 의장은 국회 경내에 독립기억광장을 조성해 독립군들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3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협치 시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지며 협치를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된 회동은 105분간 이어졌는데요. 본격 회동이 시작되기 전 진행된 사진 촬영 현장에서도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과 파란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매면서 협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관저 곳곳에서도 협치와 통합의 의미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여야 모두 대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을 보니까 그보다 조금 빨랐던 예도 지금 봤습니다만 저희들은 18일 만에 만났습니다. 물론 시작이 반이고 그러다 보면 또 신뢰도 쌓일 거고 서로 간에 할 말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대면이잖아요. 좀 신중한 기류가 좀 읽혀졌고요. 서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대통령과 여야가 이렇게 마주 앉았다는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께서 첫 여야 대화 이런 부분에 초심을 잃지 않고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여야가 꾸준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배려하기 위해 발언 순서와 테이블 구조도 신경 썼다는 후문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7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미리 준비해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을 만났던 때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하였다는 데 서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의제 없이 진행된 만남이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검증 문제와 추경 편성 문제 등 민감한 주제도 거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와 야당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 여야 모두 만남을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힌 만큼 실질적인 협치를 보여줄 추가 회동이 빠른 시간 내에 성사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나토 불참 후폭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6월 24일과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죠. 대통령실은 급박해진 중동 정세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이 자리를 비울 수 없었다고 밝히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걸 왜 좌고 우면하느냐. 이미 진영간 대결이 노골화되어 있는 마당에 우리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겠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의문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어떻게든 트럼프하고 다시 또 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가의 공조 무대는 피합니까?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입니까? 특히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보협력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한 것은 자칫 친중, 친러 외교로 해석될 수 있다며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잖아요. 국제 정세를 좀 보고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차분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지 않기로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와 핵 지키기 이런 것들은 더욱 강고해지고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테이블로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중동의 정세가 국내의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단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가는 득보다는 어떤 실이 더 많을 수 있는 중동 정세에 휘말리기보단 국익과 실용 외교를 위해 보다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건데요. 또 정부 내각 조직부터 완료해 국내 상황부터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웃나라인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불참을 결정했다고 하죠. 급변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이지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는데 모두 11개 부처입니다. 특히나 그 안규백 의원은 민간인 국방장관 그리고 기업가 발탁 등이 정말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서 이 인선에 대한 평가부터 짧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대변인.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던 실용주의 인선과 가장 부합하다 이렇게 봤는데요. 미국과의 지금 협상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전문가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을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고 네. 그리고 초거대 인공지능 사회가 이제 미래 먹거리로 다가오는 만큼 업계 기업가 출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라는 뜻에서 지금 기업가 출신인 장관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린 반면 또 전 정부 출신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쓰겠다라는 의지도 지금 돋보였거든요. 농림수산부 장관이 지금 유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군 개혁도 아주 명백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 장관 후보자도 이름을 올린 만큼 실용적인 그리고 개혁적인 의지가 이번 인선에서 돋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은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야당으로서 우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좀 지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훈성 인사인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이 창출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민노총 출신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들이 잘 돼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법 통과라든가 노란봉투법 이런 논쟁적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정동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에 통일부 장관을 했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죠. 네,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왜 통일부 장관을 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치 무대에 데뷔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이 정동영 대통령 후보 시절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부실장으로서. 그런 보훈성 인사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부처 장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경제부처 인사와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 경제 관료를 중심으로 인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요. 1961년 이후에 처음인데 이게 민간인 출신을 그동안 국방부 장관에 앉히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민간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방 현실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군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국방장관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군 내에는 여전히 많거든요. 네. 이런 파격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취임 18일 만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 법사위원장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현안으로 오고 갔는데 특히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석장의 원고를 준비해서 그 앞에서 이제 낭독을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제 1년 전 작년 이제 총선 직후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좀 길게 읽었던 걸 이제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는데 어제 회동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한 자리에서 만나서 협치를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논평에서도 지적했었던 것처럼 이게 보여주기식 쇼통이 되면 안 됩니다.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소통의 결과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쓴소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겠지만 법사위원회에 대한 우리 당이 좀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라든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세간의 우려 이런 부분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면 충분히 양보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이렇다 할 결과물들을 내지 않고 있죠.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3장의 A4 용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은 10장 넘게 했으니까 그것보단 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도의 여유를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우리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 경청하고 때로는 행동으로 옮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법사위원장 자리는 대통령이 왈가왈부할 결정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사실 원내 협의에 따른 문제이고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그게 바로 결과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은 좀 아직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만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721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정부와 다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의 특징은 뭐냐면 소개를 할 수 있냐면 뭘 언제 만날까, 언제 추진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하고 기다리게 만들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신속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 문제도 지금 열흘 만에 G7에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돌아왔다.
K민주주의가 이렇게 회복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첫 외교 무대의 성과도 저희가 지금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사정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협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여야 회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거부하고 만남을 좀 꺼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총선에 지고 나서야 여야 이 총수 회담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그 대통령 당선 이후에 2년 가까이 그런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그 이재명 그때 당시에 야당 대표로 말하고 싶었는데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이슈나 쟁점들이 굉장히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뭘 적어가서 뭐 이것저것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그림들은 사실 정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은 앞으로 만나서 잘해보자라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0일도 안 돼서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대표 그런 그림들을 같이 연출하는 것 자체가 좀 보기 좋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뭐 타이 색깔이라던가 아니면 식사 메뉴 이런 것들에서부터 자꾸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통합을 하자라고 먼저 내민 손을 좀 맞잡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좀 정치 현안이 말고 정책적인 면에서 좀 치열하게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기를 야당에 한번 요구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좋은데 어쨌든 실질적인 좀 결과물들이 좀 나왔으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회의 이제 불참에 대한 것도 이제 그 쟁점인데 뭐 안보실장이 대신 참석하기로는 했는데 대통령이 고심 끝에 이제 불참을 결정한 배경 그리고 이제 야당이 참석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 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재 대변인께서 얘기했잖아요. G7을 통해서 K민주주의가 돌아왔다는 점을 알렸다고 했잖아요. 사실 G7보다 훨씬 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는데 적합한 장소는 나토 정상회의입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 안보 협의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이 외교는요. 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아야 그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외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2022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3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리 참석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인도퍼시픽이라고 해서 4개국을 초청하고 있어요. 나토는 북대서양이지만 지금 국제 질서는요. 북대서양과 태평양의 안보 질서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청국으로서 당연히 가서 지금 급변하는 국제 외교 안보 질서가 어떤 상황인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굳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중동 상황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뭐 일본 이시바 총리도 참석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제사회는 일본 이시바 총리가 갖고 있는 외교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이냐 이런 문제의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전 무리를 해서라도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전 세계가 지금 GDP 대비 방위산업비 비중을 5%까지 올리라는 그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군수산업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유효한 수출 전략산업이 될 가능성이 큰데 나토 회의에 가서 우리 군수산업에 대한 세일즈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은 세간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 외교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죠. 네네. 이재 대변인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일단 어젯밤에 이란 의회가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냐? 세계 원유의 35%가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죠. 그게 33%가 다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동산 원유의 99%가 통과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무역, 물류 뭐 이런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가 없는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중대한 현안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를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비워도 되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토에 갈 수 있다 없다를 고심하다가 지금 이런 중대한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생각보다 미국이 지금 이란 핵시설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검토가 된다, 뭐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정말 본격화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지금 나토에 참가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로 만나서 양자 회담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나토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 상황이고, 그리고 만나서 양자 회담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그런 대담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 퍼시픽 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요. 아까 오후에 그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서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도 안 간다고 결정이 됐는데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가지 않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지금 무엇보다 이 나토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것들을 국익의 우선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또 지금 외환과 금융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국내에서 모든 것을 대책을 놓고 고심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외교 문제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평은을 갈라놓고 너는 이것은 좋다, 이것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통화에서 미국에 와라 이렇게 방미를 요청한 만큼 우리는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서로 회담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초장의 장관 인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듯이 당분간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국이 열릴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도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불발에 이어서 지금 입법 신경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언급하자 국민의힘 측에선 김민석 방지법, 검은봉투법으로 맞불을 놨는데 각기 좀 어떤 법안인지 짧게 먼저 들어보고 내일 좀 쟁점을 서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청문회 후보자 요청 시에 도덕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공개로 진행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청문회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청문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김민석 방지법과 이른바 검은봉투법, 이걸로 맞불을 놨네요. 일단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당일 때도 추진을 했었는데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민석 방지법은 이 검은봉투법이라고 명명이 됐는데,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세입, 그러니까 그 세비를 받은 게 5억 1천만 원인데 실제로 지출한 돈은 18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8억 원에 상당하는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경조사 비용과 출판 기념회 2번에 따른 통상적인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8억 원이라는 돈을 출판 기념회 같은 행사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수입을 거뒀다면 그게 국민 통념에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됐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하면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때 당시에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를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김민석 의원이 내일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자기가 비는 돈은 다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국민 정서에서 지난 5년간 출판 기념회를 하건 경조사가 있었던 간에 8억 원 넘는 돈을 해명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정강재 대변인께서 내일 좀 쟁점이 될 만한 의혹을 짚어주셨는데 짧게 한번 답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지금 나오는 모든 의혹들이 지금 의혹의 수준이고 그리고 일단 내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후보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소명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한 만큼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다 어떤 소명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네, 내일과 모레 저희 국회 방송이 이제 풀로 중계를 하니까 저희 뉴스가 뒤로 밀리더라도 끊지 않고 풀로 중계를 합니다.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법사위원장 선출과 추경 처리를 위해서 여야 원내 수석이 재회동을 했지만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습니다. 여당이 과연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할 것인지 그럴 경우에 또 야당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두 분의 말씀을 그렇게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이재 대변인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이거 왜 지금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대선 후보였던 그 김문수 후보도 30조의 추경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적재적소에 지금 추경을 함으로써 경제의 순환이 돌고 그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 법사위원장 같은 그런 정치적인 쟁점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발목을 잡겠다 뭐 뒤로 미추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런 정치 공세인 것 같고요. 오늘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시급하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만큼 지금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만큼 원래도 내란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무너지고 심각한 수준이고 지금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데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또 지금 중동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민생 회복에 물꼬를 터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제 국민의힘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게 쉽게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원하는 좀 현재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어떤 건가요? 일단 추경이라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도 당시에 3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추경이라는 돈은요. 재정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로 효과가 큰데 쓰여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정부가 지출을 하거나 소비를 하면 정부 부문에서 하면 1조 원을 쓰게 되면 대략 8천억에서 6천억 원 정도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석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전 지출, 그러니까 현금을 직접 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략 2,500억 정도밖에는 경제 창출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대부분 다 편성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지금 야당이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2024년 원 구성할 때도 본인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하면서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야 공수 교체가 바뀌었다면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걸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한다라면 지금까지의 국회 운영처럼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오늘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